시어머니 장례식장에 며느리가 3명 나타났습니다. 그거 이리 주세요. 우리 가족 모두 망해요. 이야기 시작 전 좋아요와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1살 김영옥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인생에서 가장 충격적이었던 그러면서도 가장 큰 깨달음을 준 사건에 관한 것입니다. 이야기는 지난 3월 이른 봄날 아침부터 시작됐습니다. 새벽 5시에 눈을 떴습니다. 창밖으로 희미하게 동이 트고 있었고 침대 옆 탁자 위에는 어젯밤 울다 지쳐 잠든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구겨진 휴지 몇 장 그리고 시어머니의 영정 사진을 담은 액자. 박순례. 제 시어머니의 이름이었습니다. 향년 82세. 3일 전 새벽 조용히 숨을 거두셨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왔습니다. 남편 박재혁은 이미 일어나 소파에 앉아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여보, 잠은 좀 잤어? 남편이 고개를 돌려 저를 바라봤습니다. 눈이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당신은? 나도 조금. 사실 거짓말이었습니다. 한숨도 제대로 자지 못했습니다. 25년. 제가 이 집 며느리로 들어온 지 25년이 흘렀습니다. 그 긴 세월 동안 시어머니는 단 한 번도 제게 따뜻한 말을 건네신 적이 없었습니다. 수고했다, 고맙다 그런 말 한마디 없이 늘 차갑고 무표정한 얼굴로 저를 대하셨습니다.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뭘 잘못했을까요? 시집 와서 단 하루도 게으름 피운 적 없었고 명절 때마다 혼자 부엌에서 음식을 준비했으며 시어머니가 편찮으시면 병원까지 모시고 다녔습니다. 그런데도 시어머니의 눈빛은 늘 차가웠습니다. 때로는 제가 뭔가 큰 죄를 지은 사람처럼 시어머니는 저를 피하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래서 더 서운했습니다. 죽기 전 마지막 순간에도 시어머니는 제 손을 잡아주지 않으셨습니다. 침대에 누워 희미한 숨을 몰아쉬시면서도 고개를 돌려 저를 보지 않으셨습니다.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오전 8시 장례식장으로 향했습니다. 남편이 운전하는 차 안은 침묵으로 가득했습니다. 창밖으로 봄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있었습니다. 3월의 차가운 비였습니다. 시어머니, 왜 그러셨을까요? 가슴속으로 수없이 물었지만 이제 대답을 들을 수는 없었습니다. 장례식장에 도착하자 이미 몇몇 조문객들이 와 있었습니다. 영정 사진 속 시어머니는 무표정한 얼굴로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이 생전과 똑같아서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괜찮아? 남편이 제 팔을 붙잡으며 물었습니다. 응, 괜찮아. 괜찮지 않았지만 그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뒤에서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제 왔어? 늦었잖아. 돌아보니 첫째 형님 댁 하윤서가 서 있었습니다. 68세. 저보다 7살이나 많은 큰 며느리였습니다. 화려한 보석 목걸이, 명품 그리고 도도하게 치켜세운 턱. 하윤서는 늘 그런 식이었습니다. 자신이 이 집안의 큰 며느리라는 사실을 한시도 잊지 않는 사람. 죄송합니다, 형님. 고개를 숙였습니다. 25년 동안 수없이 반복한 자세였습니다. 조문객들 오기 전에 정리할 게 많은데 빨리 안으로 들어가. 하윤서가 돌아서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저는 남편과 함께 조문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벌써 상은 차려져 있었고 영정 사진 앞에는 국화꽃이 가득했습니다. 하얀 국화. 시어머니가 생전에 좋아하셨던 꽃이었습니다. 상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향을 피우고 절을 올렸습니다. 시어머니, 편히 쉬세요. 마음속으로 속삭였지만 가슴 한편이 텅 빈 것 같았습니다. 25년을 함께 살았지만 끝내 시어머니의 진짜 마음을 알 수 없었습니다. 오전 10시쯤부터 조문객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친척들, 시어머니의 오랜 친구들, 동네 이웃들. 저는 조문실 한쪽에 앉아 조문객들에게 인사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시선은 자꾸만 하윤서에게로 향했습니다. 하윤서는 마치 이 장례식의 주인인 것처럼 조문객들을 맞이하고 지시를 내렸습니다. 큰아들 박태훈도 옆에서 아내를 거들며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저는 그저 뒤에서 조용히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늘 그랬습니다. 큰 집이 주도하고 작은 집은 따라가기만 하는 것. 이번에도 그렇겠지. 체념하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조문실 문이 열리며 낯선 여자 한 명이 들어왔습니다. 5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였습니다. 수수한 검은색 원피스를 입고 민낯에 가까운 얼굴, 그리고 불안한 눈빛. 여자는 주위를 두리번거리더니 천천히 영정사진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무릎을 꿇고 앉아 향을 피우고 절을 올렸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영정사진을 바라보더니 천천히 일어나 저희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하윤서가 여자를 보더니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누구세요? 하윤서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여자는 잠시 망설이더니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서진아라고 합니다. 서진아. 누군데요? 어떻게 오셨어요? 하윤서가 팔짱을 끼며 따져 물었습니다. 여자 서진아는 저를 잠깐 바라보더니 다시 하윤서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깊게 숨을 들이마신 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도 며느리입니다. 순간 조문실 안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며느리, 무슨 소리인가요? 하윤서의 얼굴이 새하얗게 굳어졌고 큰아들 박태훈이 황급히 일어섰습니다. 남편 박재혁도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여자를 바라봤습니다. 저 역시 멍하니 서진아를 바라봤습니다. 며느리라니 대체 무슨 말인가요? 시아버지에게는 두 아들밖에 없었습니다. 큰아들 박태훈, 둘째 아들 박재혁. 그렇다면 세 번째 며느리는 대체 누구의 아내란 말인가요? 하윤서가 앞으로 다가서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무슨 헛소리예요? 당장 나가요. 저는 박민재 씨의 아내였습니다. 서진아의 말에 하윤서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박민재. 저는 그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남편도 고개를 갸우뚱하며 서진아를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하윤서와 큰아들 박태훈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두 사람 모두 굳은 표정으로 서진아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알고 있다는 듯이. 여기서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나가요. 하윤서가 서진아의 팔을 잡아 끌려 했습니다. 하지만 서진아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저도 조문할 권리가 있어요. 시어머님이셨으니까요. 시어머니. 당신이 감히? 하윤서의 목소리가 높아졌고 주변 조문객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저 멍하니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대체 무슨 일인가요? 박민재가 누구고 왜 서진아는 자신을 며느리라고 하는 걸까요? 그리고 왜 하윤서는 그렇게 당황하는 걸까요? 조문실 안은 점점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친척들이 수군거렸고 조문객들이 고개를 돌려 저희를 바라봤습니다. 일단 밖으로 나가요. 여기서 이러지 말고. 큰아들 박태훈이 서진아를 밀어내려 했습니다. 하지만 서진아는 가방에서 서류 몇 장을 꺼내 들었습니다. 이게 증거예요. 박민재 씨는 시아버님의 아들이었고 저는 15년간 그분과 함께 살았어요. 서류를 펼쳐 보이는 순간 하윤서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리고 그 서류를 낚아채려 했습니다. 하지만 서진아가 재빨리 몸을 돌려 피했습니다. 돌아가신 시어머님께 조문하러 왔을 뿐이에요. 방해하지 않을게요. 서진아가 조용히 말하고는 조문실 한쪽 구석으로 걸어가 앉았습니다. 하윤서와 박태훈은 분노에 찬 눈빛으로 서진아를 노려봤지만 조문객들이 지켜보는 상황에서 더 이상 소란을 피울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남편도 저만큼이나 혼란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박민재라는 이름을 처음 들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윤서와 큰아들은 분명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반응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장례식은 끝까지 어색하고 긴장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습니다. 서진아는 조용히 구석에 앉아 있었고 하윤서는 날카로운 눈빛으로 그녀를 감시했습니다. 저는 그저 혼란스러웠습니다. 25년 동안 이 집안의 며느리로 살았지만 제가 모르는 비밀이 있었다는 것. 그리고 그 비밀을 큰집 사람들은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것. 가슴 한쪽이 서늘해졌습니다. 시어머니의 차가운 눈빛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시어머니, 대체 무슨 비밀을 숨기고 계셨던 건가요? 영정 사진 속 시어머니는 여전히 무표정한 얼굴로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후에도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박민재, 서진아, 세 번째 며느리.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이 모든 게 저와 무슨 관계가 있는 걸까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봄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고 어둠은 깊어만 갔습니다. 그때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것이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그리고 머지않아 25년간 숨겨져 있던 이 집안의 끔찍한 비밀이 하나씩 드러나게 될 거라는 것을. 장례식이 끝난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어젯밤 한숨도 자지 못한 채 새벽을 맞았습니다. 머릿속에서는 계속 어제 일이 맴돌았습니다. 서진아, 박민재, 세 번째 며느리, 그리고 하윤서의 당황한 얼굴. 분명 뭔가 있었습니다. 제가 모르는 이 집안의 비밀이. 거실로 나가자 남편이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역시 잠을 못 잔 듯 눈이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여보, 박민재가 누구야? 아버지한테 다른 아들이 있었어? 남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도 몰라. 처음 듣는 이름이야. 그럼 형님은? 형님 댁은 분명 알고 있는 것 같던데. 남편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오늘 형한테 물어봐야겠어.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큰아들 박태훈에게서 온 문자였습니다. 오늘 오전 11시 법무법인 사무실. 유언장 공개. 가족 모두 참석.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유언장. 시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벌써 2년이 지났지만 유언장은 시어머니가 보관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지금 그 유언장이 공개된다는 것. 왠지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오전 11시 법무법인 사무실. 회의실 테이블에는 이미 몇 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큰아들 박태훈과 하윤서 부부, 그리고 예상치 못한 사람. 서진아였습니다. 서진아는 테이블 한쪽 끝에 조용히 앉아 손을 모으고 있었습니다. 하윤서는 서진아를 노려보고 있었고 그 시선이 칼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저와 남편이 들어서자 변호사가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모두 오셨네요. 앉으시죠. 자리에 앉았습니다. 서진아와 마주보는 위치였습니다. 서진아는 여전히 불안한 눈빛으로 테이블 위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하윤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변호사님, 저 사람은 왜 여기 있는 거예요? 가족도 아닌데. 변호사가 서류를 펼치며 대답했습니다. 서진아 씨도 유언장과 관련된 당사자입니다. 당사자? 말도 안 돼요. 하윤서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변호사는 침착하게 서류를 꺼내며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본격적인 유언장 공개 전에 먼저 밝혀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고인 박철수 씨에게는 2명의 아들 외에 또 다른 아들이 1명 더 있었습니다. 순간 회의실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남편이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물었습니다. 또 다른 아들이요? 내 이름은 박민재. 48세에 교통사고로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서진아 씨는
박민재 씨와 15년간 사실혼 관계였습니다. 변호사가 서류 몇 장을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출생신고서, 가족관계증명서, 그리고 사실혼 확인서. 모든 서류가 진짜였습니다. 저는 서류를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박민재, 시아버지의 세 번째 아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남편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류를 들여다봤습니다. 형, 이게 무슨 일이야? 형은 알고 있었어? 남편이 큰아들 박태훈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박태훈은 잠시 침묵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었어. 뭐, 남편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20년 전부터 알고 있었어. 아버지가 젊었을 때 외도로 낳은 아들이라고 직접 말씀하셨어. 그럼 왜 나한테는 말 안 했어? 왜 숨긴 거야?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박태훈이 팔짱을 끼며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아버지가 말하지 말라고 하셨으니까. 그래서 20년 동안 나한테 숨긴 거야? 동생한테? 남편이 주먹을 쥐었습니다. 저는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손이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그동안 남편이 얼마나 순진하게 살아왔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형은 알고 있었습니다. 20년 전부터. 하지만 동생에게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무엇 때문에 숨긴 걸까요? 하윤서가 끼어들었습니다. 변호사님, 그래서 유언장에 뭐라고 되어 있는 건데요? 빨리 공개해 주세요. 잠깐만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변호사가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고인 박철수 씨는 생전에 3개의 유언장을 작성했습니다. 3개요? 제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네. 첫 번째는 30년 전, 두 번째는 15년 전, 세 번째는 5년 전에 작성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변호사가 잠시 말을 멈추고 우리를 둘러봤습니다. 3개 모두 내용이 다릅니다. 회의실 안이 술렁거렸습니다. 하윤서가 앞으로 몸을 기울이며 물었습니다. 그럼 어떤 게 진짜예요? 법적으로는 가장 최근에 작성된 유언장이 유효합니다. 즉, 5년 전 작성된 것이 진짜입니다. 그럼 그것만 공개하면 되잖아요. 변호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고인의 배우자였던 박순례 여사께서 남기신 유언에 따르면 3개 모두를 공개하고 비교한 후에 최종 결정을 내리라고 하셨습니다. 박순례. 시어머니의 이름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시어머니도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셨던 걸까요? 변호사가 첫 번째 유언장을 펼쳤습니다. 30년 전 작성된 첫 번째 유언장입니다. 재산을 장남 박태훈과 차남 박재혁에게 5대5로 균등 분배한다. 평범한 내용이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유언장이 공개됐습니다. 15년 전 작성된 두 번째 유언장입니다. 재산을 장남 박태훈에게 70%, 차남 박재혁에게 30% 분배한다. 뭐, 남편이 놀라서 소리쳤습니다. 왜 갑자기 비율이 바뀐 거예요? 남편이 형을 바라봤지만 박태훈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유언장. 변호사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5년 전 작성된 세 번째 유언장입니다. 재산을 장남 박태훈에게 80%, 차남 박재혁에게 10%, 그리고 변호사가 서진아를 바라봤습니다. 고인의 삼남 박민재의 배우자 서진아에게 10% 분배한다.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의 몫이 30%에서 10%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서진아에게까지 재산이 분배된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하윤서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자신들의 몫이 가장 크니까요. 하지만 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 남편의 몫이 점점 줄어든 걸까요? 남편이 무슨 잘못을 했나요? 아니면 큰아들이 뭔가 했던 걸까요? 남편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왜? 왜 이렇게 된 거예요? 변호사가 서류를 덮으며 대답했습니다. 고인께서는 유언장에 이유를 적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변호사가 다른 봉투를 꺼냈습니다. 고인의 배우자 박순례 여사께서 남기신 편지가 있습니다. 이 편지를 공개한 후에 최종 재산 분배를 결정하라고 하셨습니다. 편지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하지만 이 편지는 박순례 여사의 49제가 끝난 후로부터 3일 후에 공개하라고 하셨습니다. 49제. 죽은 지 49일째 되는 날. 아직 46일이나 남았습니다. 하윤서가 불만스럽게 말했습니다. 왜 그렇게 늦게 공개하는 건데요? 고인의 유언입니다. 따라야 합니다. 변호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회의는 그렇게 끝났습니다. 사무실을 나서는데 서진아가 저를 불렀습니다. 저기, 김영옥 씨, 돌아보니 서진아가 불안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이렇게 나타나서 놀라셨죠? 저는 그녀를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사실 화가 나야 했습니다. 갑자기 나타나 우리 가족을 흔들어 놓은 사람이니까요. 하지만 서진아의 얼굴을 보니 화를 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도 피해자처럼 보였습니다. 박민재 씨는 어떤 분이었어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서진아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좋은 사람이었어요. 평생 아버지한테 인정받고 싶어 했지만 끝내 못 받았죠. 언제 돌아가셨어요? 10년 전이에요. 교통사고였어요. 갑자기, 너무 갑자기 떠났어요. 서진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후로 시아버님이 연락하셨어요. 미안하다고, 민재를 가족으로 인정 못해서 미안하다고. 그리고 유언장에 제 이름을 넣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오신 거예요? 서진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재의 몫이라도 받고 싶었어요. 그 사람이 이 집안의 아들이었다는 걸 증명하고 싶었어요. 저는 서진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갑고 떨리는 손이었습니다. 이해해요. 서진아가 놀란 눈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도 이 집안에서 인정받고 싶었거든요. 25년 동안. 두 사람의 눈빛이 마주쳤습니다. 같은 아픔을 가진 두 여자였습니다. 그때 뒤에서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돌아보니 하윤서가 서 있었습니다. 저 사람한테 넘어가면 안 돼요. 저 사람은 사기꾼이에요. 형님 심한 말씀하지 마세요. 심해. 갑자기 나타나서. 재산 달라는 사람한테 뭐가 심해? 하윤서가 서진아를 노려봤습니다. 당신 혼자 받을 거면서요. 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하윤서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뭐라고? 유언장 봤어요. 형님 댁이 80%예요. 우리는 10%밖에 안 되고. 그건 아버님이 결정하신 거예요. 하윤서가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왜 그렇게 결정하셨을까요? 형님은 아세요? 하윤서가 말문이 막혔습니다. 저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형님도 뭔가 숨기고 있는 거죠? 뭘 숨겨? 난 아무것도 몰라. 하윤서가 휙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뒷모습이 불안해 보였습니다. 분명 뭔가 있었습니다. 형님 댁이 알고 있는 저희가 모르는 비밀이.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서도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남편은 충격받아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형이 20년 동안 비밀을 숨겼다는 것. 그리고 아버지가 유언장에서 자신의 몫을 점점 줄였다는 것. 모든 게 남편을 짓눌렀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차갑고 무표정했던 그 얼굴. 시어머니, 대체 무슨 편지를 남기신 건가요? 49일 후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시어머니가 남긴 편지.
그 안에 모든 진실이 담겨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습니다. 그 진실이 우리 가족을 완전히 무너뜨릴 것만 같았으니까요. 유언장 공개 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49제까지는 아직 39일이나 남아 있었습니다. 그 긴 시간이 마치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집 안 분위기는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남편 박재혁은 말수가 더욱 줄어들었고 형에게 전화도 하지 않았습니다. 20년 동안 숨겨온 비밀. 그것이 남편의 가슴에 깊은 상처를 남긴 것 같았습니다. 저는 남편을 위로하고 싶었지만 저 역시 혼란스러웠습니다. 시어머니가 남긴 편지에는 대체 무엇이 적혀 있을까요? 왜 재산 비율이 그렇게 바뀐 걸까요? 그리고 큰 집은 대체 무엇을 숨기고 있는 걸까요? 유언장 공개 후 열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오후 2시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큰 집에서 온 전화였습니다. 하윤서였습니다. 나예요. 목소리가 평소보다 부드러웠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네, 형님. 오늘 시간 있어요? 시댁에 좀 들렀으면 해서. 시댁이요? 응. 어머님 방 정리 좀 해야 할 것 같아서.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시어머니 방 정리. 왜 갑자기? 지금 가도 돼요? 응, 지금 오면 좋겠어. 나도 지금 시댁에 있거든.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내려다봤습니다. 뭔가 수상했습니다. 하윤서가 저를 부른다는 것 자체가 이상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혼자 다 정리하고 저는 나중에 치우기만 하면 됐으니까요. 왜 갑자기 같이 하자고 한 걸까요? 불안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호기심도 생겼습니다. 시어머니 방. 거기에 뭔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편지와 관련된 단서라도 있지 않을까? 저는 서둘러 옷을 갈아입고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오후 3시 시댁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하윤서가 거실에 서 있었습니다. 왔어요? 빨리 왔네. 네, 형님. 하윤서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평소와 다르게 긴장한 기색이 보였습니다. 어머님 방이 좀 어질러져 있어서. 같이 정리하죠. 하윤서가 앞서 걸어갔습니다. 시어머니 방문을 열었습니다. 방 안은 생전 그대로였습니다. 오래된 장롱, 낡은 화장대, 그리고 시어머니가 늘 앉아 계시던 의자. 가슴 한편이 먹먹해졌습니다. 하윤서가 장롱 앞에 섰습니다. 옷부터 정리할게요. 영옥 씨는 화장대 쪽 좀 봐줘요. 네, 저는 화장대 앞에 앉았습니다. 서랍을 하나씩 열어봤습니다. 오래된 화장품, 빗, 손거울. 특별한 건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윤서를 슬쩍 쳐다봤을 때 이상한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하윤서가 장롱 깊숙한 곳을 뒤지고 있었습니다. 옷을 정리하는 게 아니라 뭔가를 찾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손이 바르게 움직였고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뭘 찾는 거지? 저는 모르는 척하며 계속 화장대를 정리했습니다. 하지만 눈은 계속 하윤서를 향했습니다. 하윤서는 장롱 속 옷들을 하나씩 꺼내며 뭔가를 확인했습니다. 주머니를 뒤지고 안감까지 만져봤습니다. 분명 뭔가를 찾고 있었습니다. 30분쯤 지났을까요? 하윤서가 한숨을 쉬며 일어섰습니다. 휴, 생각보다 정리할 게 많네. 형님 뭐 찾으세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하윤서가 순간 굳어졌습니다. 아니, 그냥. 혹시 어머님이 남기신 물건이 있나 해서. 어떤 물건이요? 그냥. 가족 사진이나 뭐 그런 거. 거짓말이었습니다. 표정에서 드러났습니다. 하윤서는 분명 다른 것을 찾고 있었습니다. 영옥 씨는 계속 화장대 좀 봐줘요. 나는 안방 좀 더 볼게. 하윤서가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이야. 저는 조용히 일어나 장롱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하윤서가 뒤지던 곳을 살펴봤습니다. 옷들이 어질러져 있었고 몇 개는 바닥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무언가를 급하게 찾은 흔적이었습니다. 저는 장롱 깊숙한 곳을 더듬었습니다. 그때 손끝에 뭔가 딱딱한 것이 만져졌습니다. 작은 상자였습니다. 나무로 만든 손바닥만 한 상자. 꺼내서 열어봤습니다. 안에는 낡은 수첩 한 권이 들어 있었습니다. 표지에는 아무것도 쓰여 있지 않았습니다. 펼쳐봤습니다. 시어머니의 글씨였습니다. 첫 페이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1995년 3월 12일. 오늘 남편이 다른 여자와 만난다는 것을 알았다. 뒤따라갔다. 모텔에서 나오는 남편을 봤다. 가슴이 무너져 내렸다.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일기장이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비밀 일기장. 손이 떨렸지만 계속 읽어 내려갔습니다. 1995년 5월 3일. 그 여자가 임신했다고 한다. 남편은 아이를 지우라고 했지만 여자는 낳겠다고 했다. 나는 어떻게 해야 하나? 1996년 2월 15일. 아이가 태어났다. 아들이라고 한다. 이름은 박민재. 남편의 세 번째 아들. 박민재. 그 이름이 여기 적혀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알고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계속 넘겼습니다. 2005년 8월 22일. 큰아들 태훈이 아버지의 비밀을 알게 됐다. 나한테 물어봤다. 나는 모른다고 말했다. 하지만 태훈은 이미 다 알고 있는 눈치였다. 2006년 3월 5일. 태훈의 아내 윤서가 나를 찾아왔다. 조용히 이야기하자고 했다. 나는 거절했다. 그 여자는 뭔가를 노리고 있었다. 하윤서. 큰 며느리도 일기에 나왔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뒤로 넘기려는 순간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깜짝 놀라 돌아봤습니다. 하윤서가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그게 뭐예요? 하윤서가 다가왔습니다. 이게 주세요. 당장. 하윤서가 일기장을 빼앗으려 했습니다. 저는 재빨리 뒤로 물러났습니다. 형님 이게 뭐예요? 시어머니 일기장인 것 같은데. 그건 그냥 오래된 거예요. 버려야 할 거고. 왜 버려요? 중요한 것 같은데. 중요하지 않아요. 주세요. 하윤서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형님도 이거 찾고 있었죠? 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하윤서가 말문이 막혔습니다. 아까부터 뭔가 찾고 있었잖아요. 이거였어요. 그렇죠? 그냥 주세요. 그게 좋을 거예요. 왜요? 뭐가 적혀 있는데요? 저는 일기장을 꽉 쥐었습니다. 하윤서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처음 보는 차갑고 날카로운 눈빛이었습니다. 모르는 게 약일 때도 있어요. 저는 알고 싶어요. 이 집안에 무슨 비밀이 있는지. 비밀 같은 거 없어요. 그럼 왜 이렇게 필사적이에요? 순간 하윤서가 앞으로 다가와 일기장을 잡아챘습니다. 놔요. 두 사람이 일기장을 서로 잡아당겼습니다. 그때 일기장이 찢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표지가 반쯤 찢어졌습니다. 하윤서가 놀라 손을 놨고 저는 일기장을 가슴에 꽉 안았습니다. 제발, 하윤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거 주세요. 우리 가족 모두 망해요. 무슨 소리예요? 그 안에 있으면 안 되는 것들이 적혀 있어요. 하윤서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발 주세요. 제발. 처음 보는 모습이었습니다. 늘 도도하고 거만했던 하윤서가 무릎을 꿇고 애원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요. 이건 제가 가져갈 거예요.
영옥 씨, 하윤서가 소리쳤지만 저는 이미 방문을 열고 뛰쳐나갔습니다. 뒤에서 하윤서가 쫓아왔습니다. 서요.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고 손은 일기장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차로 뛰어가 문을 열고 올라탔습니다. 시동을 걸었습니다. 백미러로 보니 하윤서가 집 밖으로 뛰쳐나왔습니다. 영옥 씨, 안 돼. 하지만 저는 엑셀을 밟았습니다. 차가 앞으로 나갔고 하윤서의 모습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숨이 가빠졌습니다.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고 일기장은 조수석에 놓여 있었습니다. 대체 뭐가 적혀 있길래? 집으로 가는 내내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남편은 아직 퇴근 전이었습니다. 저는 혼자 거실에 앉아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읽어야 했습니다. 한 장 한 장 넘기며 읽어 내려갔습니다. 시어머니의 50년 인생이 그곳에 담겨 있었습니다. 남편의 외도, 혼외자, 아들의 탄생, 그리고 2005년 9월 10일 태훈과 윤서가 나를 찾아왔다. 아버지의 비밀을 알고 있으니 재산을 더 달라고 했다. 협박이었다. 나는 거절했다. 하지만 남편은 들어줬다. 충격이었습니다. 큰아들 내외가 시아버지를 협박했다는 것. 그래서 유언장 비율이 바뀐 것. 계속 읽었습니다. 2015년 4월 3일. 남편이 또 유언장을 바꿨다. 태운 몫을 더 늘렸다. 윤서가 또 협박한 모양이다. 재혁이는 아무것도 모른다. 순수한 아이다. 이 아이만은 지켜주고 싶다. 재혁. 제 남편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남편을 지키려 했던 것입니다.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마지막 장을 넘겼습니다. 가장 최근 날짜였습니다. 2025년 1월 5일. 나는 이제 오래 살지 못할 것 같다. 이 일기장을 영옥이가 찾기를 바란다. 영옥이만이 진실을 알아야 한다. 그리고 재혁을 지켜줘야 한다. 영옥아, 미안하다. 너를 차갑게 대한 건 내가 너무 순수해서였어. 더러운 비밀을 알리고 싶지 않았어. 하지만 이제는 알아야 한다. 49제 때 내 편지를 봐라. 거기에 모든 것이 있다. 일기장을 덮었습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미워한 게 아니었습니다. 지키려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기장을 제가 찾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하윤서였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계속 전화가 왔지만 모두 무시했습니다. 저는 일기장을 가슴에 꽉 안았습니다. 49제까지 기다려야 해. 시어머니의 편지. 거기에 모든 진실이 담겨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이 집안의 비밀이 완전히 밝혀질 것입니다. 일기장을 발견한 그날 밤 저는 남편이 돌아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일기장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계속 핸드폰을 바라봤습니다. 하윤서에게서 문자가 계속 왔습니다. 영옥 씨, 일기장 돌려줘요. 제발 부탁이에요. 그거 보면 안 돼요. 우리 만나서 얘기해요. 하지만 저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오후 8시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남편이었습니다. 여보 왔어? 응. 남편이 피곤한 표정으로 들어왔습니다. 저는 일기장을 들어 올렸습니다. 여보 이거 봐. 뭔데? 시어머니 일기장이야. 남편의 눈이 커졌습니다. 천천히 다가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저는 일기장을 남편에게 건넸습니다. 오늘 시댁에 갔다가 찾았어. 시어머니 방 장롱 깊숙한 곳에 숨겨져 있었어. 남편이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남편은 한 장 한 장 천천히 넘기며 읽었습니다.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특히 형과 형수가 나오는 부분을 읽을 때 남편의 손이 떨렸습니다. 2005년 9월 10일. 태훈과 윤서가 나를 찾아왔다. 아버지의 비밀을 알고 있으니 재산을 더 달라고 했다. 남편이 그 부분에서 멈췄습니다. 형이 이런 짓을 했다고?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계속 읽어봐. 남편이 계속 넘겼습니다. 2015년 4월 3일. 남편이 또 유언장을 바꿨다. 태훈 몫을 더 늘렸다. 윤서가 또 협박한 모양이다. 협박. 형수가 아버지를 협박했다고?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마지막 장을 읽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남긴 마지막 글. 영호가 미안하다. 너를 차갑게 대한 건 내가 너무 순수해서였어. 더러운 비밀을 알리고 싶지 않았어. 남편이 일기장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어머니가 나를 지키려 하셨구나. 응. 그랬나 봐. 형은 20년 동안 나를 속이고 할아버지를 협박하고 재산을 빼앗았어. 남편의 목소리가 분노로 떨렸습니다. 저는 남편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우리 49제 때까지 기다려. 시어머니 편지에 모든 게 있을 거야.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변해 있었습니다. 배신감과 분노로 가득 찬 눈빛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서진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진아 씨, 저 김영옥이에요. 아, 영옥 씨. 무슨 일이세요? 만날 수 있을까요? 보여드릴 게 있어서요. 지금 가능해요? 네. 제가 진아 씨 집 근처로 갈게요. 1시간 후 조용한 카페에서 서진아를 만났습니다. 서진아는 여전히 불안한 표정이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저는 가방에서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이거. 시어머니 일기장이에요. 서진아의 눈이 커졌습니다. 일기장이요? 네. 어제 시댁에서 찾았어요. 진아 씨도 읽어보세요. 일기장을 건넸습니다. 서진아가 조심스럽게 펼쳤습니다. 그리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서진아의 표정이 점점 심각해졌습니다. 특히 박민재에 관한 부분을 읽을 때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1996년 2월 15일. 아이가 태어났다. 아들이라고 한다. 이름은 박민재. 시어머니가 민재를 알고 계셨네요. 서진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응. 처음부터 알고 계셨어. 그럼 왜 인정해주지 않으셨을까요? 시아버지가 그렇게 하라고 했나 봐. 시어머니는 어쩔 수 없었던 것 같아. 서진아가 고개를 끄덕이며 계속 읽었습니다. 큰 집의 협박 부분을 읽을 때 서진아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했다고요? 네. 20년 동안. 그럼 제 목도 원래는 더 많았을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아마도요. 시아버지가 진짜로 원했던 건 달랐을 거예요. 서진아가 일기장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영옥 씨, 우리 이거 변호사님한테 보여드려야 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이건 증거예요. 큰 며느리가 범죄를 저질렀다는 증거. 서진아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49제 전에 변호사님께 보여드리죠.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진실을 밝히고 정의를 바로 세우겠다는 마음. 그날 오후 하윤서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에는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영옥 씨, 하윤서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일기장 어디 있어요? 당장 돌려줘요. 안 돼요. 영옥 씨, 그거 가지고 있으면 후회할 거예요. 협박하시는 거예요? 협박이 아니라 경고예요. 그 일기장 때문에 당신 가족도 피해 볼 수 있어요. 무슨 소리예요?
시어머니가 정신이 온전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있어요. 치매였다고 주장할 수 있어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하윤서가 치매를 들먹이며 일기장의 신빙성을 무너뜨리려 한다는 것. 시어머니는 치매 아니었어요. 증명할 수 있어요? 병원 기록도 있고 증인도 있어요. 거짓말이죠. 거짓말인지 아닌지는 법정에서 판단하겠죠. 영옥 씨, 마지막으로 말해요. 일기장 돌려줘요. 싫어요. 후회할 거예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하윤서가 본격적으로 대응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저는 서둘러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형수가 시어머니를 치매 환자로 만들려고 해. 뭐, 일기장 신빙성을 없애려는 거야. 우리 어떻게 해야 해? 남편이 잠시 침묵하더니 대답했습니다. 변호사님한테 연락해. 지금 당장. 다음 날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저와 남편 그리고 서진아가 함께 갔습니다. 변호사 앞에 일기장을 놓았습니다. 이게 뭡니까? 시어머니 박순례 여사의 일기장입니다. 변호사가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한 장 한 장 넘기며 읽었습니다. 표정이 점점 심각해졌습니다. 이건 중대한 증거입니다. 큰아들 내외가 협박했다는 증거죠? 남편이 물었습니다. 네. 그리고 유언장 작성 과정에 강압이 있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럼 유언장을 무효화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하지만 변호사가 잠시 멈췄습니다. 큰며느리 측에서 박순례 여사의 정신 상태를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일기장을 치매 환자의 망상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고요. 역시 하윤서가 예고한 대로였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박순례 여사의 정신이 온전했다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병원 기록, 지인 증언 등 시어머니는 병원 정기 검진을 받으셨어요. 기록이 있을 거예요. 제가 말했습니다. 좋습니다. 그 기록을 확보하세요. 그리고 변호사가 일기장 마지막 장을 가리켰습니다. 49제 때 공개될 편지. 그것도 중요할 겁니다. 그 편지에 뭐가 있을까요? 아마도 박순례 여사의 최종 의사일 겁니다. 재산 분배에 대한 진짜 뜻. 변호사가 일기장을 덮으며 말했습니다. 일단 이 일기장은 제가 보관하겠습니다. 안전하게 증거로 확보해야 하니까요. 네, 사무실을 나서는데 밖에서 누군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큰아들 박태훈이었습니다. 남편이 형을 보는 순간 얼굴이 굳었습니다. 형, 재혁아, 박태훈이 다가왔습니다. 일기장 변호사한테 줬어. 응. 미친 거 아니야? 그거 믿을 수 있는 것도 아닌데. 형이 20년 동안 나한테 거짓말한 것도 믿을 수 없어. 남편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재혁아, 오해야. 나는 오해? 일기장에 다 적혀 있던데. 형이 아버지 협박하고 재산 빼앗으려고 한 거. 박태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건 살려고 한 거야. 우리도 먹고 살아야 하잖아. 형은 돈이 많았잖아. 충분했잖아. 충분하지 않았어. 큰아들로서 책임이 있었어. 책임? 동생 속이고 협박하는 게 책임이야? 남편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저는 남편의 팔을 잡았습니다. 여보 그만해. 여기서 이러지 말자. 하지만 남편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형, 49제 때 보자. 그때 모든 게 밝혀질 거야. 남편이 형을 지나쳐 걸어갔습니다. 저와 서진아도 따라갔습니다. 뒤에서 박태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남편과 마주 앉았습니다. 여보 괜찮아? 모르겠어. 남편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20년이야. 20년 동안 형이 나를 속였어.
그리고 아버지를 협박했어. 알아? 어머니도 알고 계셨어. 그런데 나한테는 말씀 안 하셨어. 당신을 지키려고 그러신 거야. 알아. 근데 너무 억울해. 남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40년 넘게 형으로 믿었던 사람. 그 사람이 가장 큰 배신자였다는 것. 그 아픔이 얼마나 클지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남편을 꽉 안았습니다. 49제까지 조금만 참자. 그때 모든 게 정리될 거야. 응. 남편이 제 품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서로를 아는 채 긴 밤을 보냈습니다. 밖에서는 봄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그날과 똑같은 차가운 봄비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진실이 밝혀지고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49제 날 시어머니의 마지막 편지가 공개되면 모든 것이 끝날 것입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속으로 속삭였습니다. 시어머니,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꼭 진실을 밝혀낼게요.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49일이 되는 날이 밝았습니다. 새벽부터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오늘 드디어 시어머니의 편지가 공개됩니다. 그 안에 모든 진실이 담겨 있을 것입니다. 남편도 밤새 뒤척였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거실에 앉아 있는 남편을 발견했습니다. 여보 못 잤어? 응. 너무 긴장돼서. 남편의 얼굴은 피곤해 보였지만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오늘 모든 게 끝날 거야. 응. 그렇게 될 거야. 저는 남편 옆에 앉아 손을 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서서히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긴 밤이 지나고 드디어 진실이 밝혀질 날이 온 것입니다. 오전 10시 법무법인 회의실. 이미 몇 명이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변호사, 큰아들 박태훈과 하윤서 부부 그리고 서진아. 저와 남편이 들어서자 하윤서가 날카로운 시선으로 저를 노려봤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피하지 않았습니다. 똑바로 마주봤습니다. 하윤서가 먼저 시선을 돌렸습니다. 자리에 앉았습니다. 회의실 안은 무거운 침묵으로 가득했습니다. 변호사가 서류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낡은 봉투였습니다. 시어머니의 글씨로 49제 날 개봉할 것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박순례 여사께서 남기신 편지입니다. 지금부터 개봉하겠습니다. 변호사가 봉투를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안에서 편지지 여러 장이 나왔습니다. 변호사가 첫 장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나는 이미 이 세상에 없을 것입니다. 49일이 지났으니 이제 진실을 말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나는 50년 동안 남편 박철수와 살았습니다. 그 세월이 행복했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남편은 젊었을 때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웠고 그 여자와의 사이에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이름은 박민재. 서진아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나는 그 사실을 30년 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을 위해, 가족을 위해 침묵했습니다. 그것이 나의 선택이었고 나의 짐이었습니다. 변호사가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하지만 20년 전 상황이 변했습니다. 큰아들 태훈과 그의 아내 윤서가 남편의 비밀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것을 이용했습니다. 하윤서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들은 남편을 협박했습니다. 비밀을 폭로하지 않는 대신 재산을 더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남편은 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의 요구를 들어줬습니다. 박태훈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유 원장이 바뀐 것은 그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두 아들에게 균등하게 나눠주려 했습니다. 하지만 태훈과 윤서의 협박으로 비율이 점점 그들에게 유리하게 바뀌었습니다.
회의실 안이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모든 것을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기록했습니다. 내 일기장에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지기를 바라며 변호사가 잠시 멈추고 우리를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을 펼쳤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진짜 유언을 남깁니다. 남편이 남긴 유언장은 협박에 의한 것이므로 무효입니다. 나의 유언이 최종입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첫째, 나의 재산과 남편의 재산을 합쳐서 다음과 같이 분배합니다. 변호사가 천천히 읽었습니다. 둘째, 며느리 김영옥에게 전체 재산의 50%를 줍니다. 제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50%? 영옥이는 25년 동안 이 집안을 위해 헌신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른 채 순수하게 살았습니다. 그 대가로 가장 많은 몫을 주고 싶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시어머니가 저를 위해 셋째, 며느리 서진아에게 전체 재산의 30%를 줍니다. 서진아가 놀라 입을 막았습니다. 진아 씨는 박민재의 아내였습니다. 민재는 내 남편의 아들이었고 그 아이도 가족이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 아이를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평생의 죄였습니다. 진아 씨에게 이 몫을 주는 것으로 속죄하고 싶습니다. 서진아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둘째 아들 박재혁에게 전체 재산의 20%를 줍니다.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재혁이는 착한 아이였습니다. 아버지처럼 되지 않고 형처럼 되지 않았습니다. 순수하고 정직한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그것이 나의 자랑이었습니다. 남편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큰아들 박태훈과 그의 아내 하윤서에게는 아무것도 주지 않습니다. 하윤서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말도 안 돼요. 앉으세요. 변호사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하윤서가 떨리는 다리로 다시 앉았습니다. 변호사가 계속 읽었습니다. 태훈과 윤서, 너희는 20년 동안 가족을 배신했습니다. 아버지를 협박하고 동생을 속이고 재산을 빼앗으려 했습니다. 그것은 용서할 수 없는 죄입니다. 박태훈이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하지만 너희도 내 아들이고 며느리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내쫓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재산은 줄 수 없습니다. 너희 스스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편지가 끝났습니다. 회의실 안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변호사가 편지를 내려놓았습니다. 이것이 박순례 여사의 최종 유언입니다. 법적으로 유효하며 공증도 받았습니다. 공증이요? 하윤서가 소리쳤습니다. 네. 박순례 여사께서는 1년 전에 이미 변호사 사무실에서 공증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정신감정도 받으셨습니다. 치매가 아니라는 진단서도 있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꺼내 보였습니다. 하윤서의 마지막 카드가 무너진 것입니다. 이제 재산 분배는 이 유언에 따라 진행됩니다. 이해 있으신 분?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박태우는 고개를 떨구고 있었고 하윤서는 창백한 얼굴로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럼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회의실 밖으로 나왔습니다. 서진아가 저를 불렀습니다. 영옥 씨, 돌아보니 서진아가 눈물을 닦으며 서 있었습니다. 고마워요. 영옥 씨가 일기장 찾아주지 않았으면 저는 아무것도 받지 못했을 거예요. 아니에요. 진아 씨도 가족이었으니까요. 두 사람은 서로를 안았습니다. 같은 아픔을 겪은 두 여자. 이제는 서로를 위로할 수 있는 친구가 된 것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는 민재 묘소 근처로 이사하려고요. 그 사람 곁에서 살고 싶어요. 좋은 생각이에요. 영옥 씨는요? 저는 아직 모르겠어요.
남편이랑 천천히 생각해 볼 거예요. 두 사람이 웃었습니다.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영호가 돌아보니 하윤서가 서 있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눈가는 붉었습니다. 형님, 미안해. 하윤서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20년 동안 너한테 못되게 굴었어. 무시하고 깔보고. 나는 욕심이 많았어. 큰 며느리라는 자리가 주는 권력이 좋았고 돈이 좋았어. 하윤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결국 모든 걸 잃었어. 재산도 가족도. 형님도 힘드셨겠어요. 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하윤서가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습니다. 왜? 왜 화내지 않아? 화내고 싶지 않아요. 이미 충분히 벌 받으셨잖아요. 하윤서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영호가 용서해 줄 수 있어?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용서. 그 무거운 단어.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이미 답이 있었습니다. 용서는 아직 못하겠어요.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도 돼. 당연해. 하지만 미워하지는 않을게요. 하윤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마워. 하윤서가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남편 박태훈이 멀리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걷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처럼 도도하지 않은 조용하고 쓸쓸한 뒷모습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와 남편과 마주 앉았습니다. 여보, 우리 어떻게 할까? 뭘? 재산이 이렇게 많이 생겼는데. 남편이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돈보다 중요한 걸 잃었는데. 형을, 미안해.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야.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오히려 당신 덕분이야. 진실을 밝혀줘서. 앞으로 우리 어떻게 살까? 잘 모르겠어. 근데 한 가지는 확실해. 뭔데? 당신이랑 함께라면 괜찮을 것 같아. 남편이 저를 안았습니다. 저도 남편을 꽉 안았습니다. 창밖으로 봄이 완전히 자리 잡았습니다. 따뜻한 바람이 불어오고 꽃들이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긴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온 것입니다.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그날 차가운 봄비가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따뜻한 햇살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모든 진실이 밝혀졌고 이제 새로운 시작이 가능했습니다. 저는 남편의 품에 얼굴을 묻으며 속삭였습니다. 여보, 우리 새로 시작하자. 응, 그러자. 그날 밤 두 사람은 처음으로 평화로운 잠을 잤습니다. 더 이상 비밀도 없고 두려움도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남긴 유언은 단순히 재산 분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진실이었고 정의였으며 그리고 사랑이었습니다. 시어머니 고맙습니다. 이제 편히 쉬세요. 마음속으로 시어머니께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부터 시작될 새로운 삶을 기대하며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1년 하고도 2달이 지났습니다. 계절은 다시 봄을 맞이했고 거리에는 벚꽃이 만개했습니다. 저는 지금 작은 카페 앞에 서 있습니다. 문 위에는 간판이 걸려 있습니다. 순례의 정원. 시어머니 이름을 딴 카페였습니다. 재산의 일부를 사용해 만든 저만의 공간이었습니다. 카페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담한 실내, 따뜻한 조명, 그리고 창가에 놓인 화분들. 모두 제가 직접 고르고 꾸민 것들이었습니다. 벽 한쪽에는 시어머니의 작은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시어머니. 희미하게 미소 짓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시어머니 잘 만들었죠? 사진을 향해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지난 1년은 정신없이 흘러갔습니다. 재산 분배가 마무리되고 저희 부부는 새로운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큰 집과는 거리를 두기로 했습니다. 서로에게 시간이 필요했으니까요. 남편은 회사를 그만두고 작은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평생의 꿈이었던 카페를 열었습니다. 25년 동안 시댁 일만 하며 살았지만 이제는 제 인생을 살고 싶었습니다. 오전 9시 카페 문을 열었습니다. 첫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밝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이 미소는 진짜였습니다. 더 이상 억지로 짓는 미소가 아니었습니다. 오전 11시쯤 카페 문이 열리며 익숙한 얼굴이 들어왔습니다. 서진아였습니다. 영옥 씨, 진아 씨 왔어요? 서진아가 밝게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1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예전에 불안하고 초췌했던 모습은 사라지고 건강하고 평온한 얼굴이었습니다. 오늘 서울 올라왔어요. 영옥 씨 카페 구경하고 싶어서요. 와줘서 고마워요. 앉아요. 커피 줄게. 서진아가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저는 커피를 내려 가져다 주었습니다. 요즘 어때요? 잘 지내요? 네, 편해요. 민재 묘소 근처에서 작은 집 얻어서 살고 있어요. 좋겠다. 매일 아침 산책하면서 묘소에 들러요. 민재한테 이야기도 하고. 서진아의 눈빛이 평화로웠습니다. 민재 씨도 좋아하시겠어요? 그런 것 같아요. 바람이 불면 민재가 대답하는 것 같거든요. 두 사람은 웃었습니다. 영옥 씨는 어때요? 카페 하니까 어때요? 좋아요. 처음에는 힘들었는데 이제는 익숙해졌어요. 손님들 많아요? 네. 단골 손님들도 생겼어요. 다들 좋은 분들이에요. 다행이다. 서진아가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맛있다. 영옥 씨 커피 솜씨 좋네요. 고마워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편안한 침묵이었습니다. 서진아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영옥 씨, 그거 알아요? 뭐요? 영옥 씨 만나서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무슨 소리예요? 진짜예요. 영옥 씨가 일기장 찾아주지 않았으면 저는 아무것도 받지 못했을 거예요. 그리고 민재도 영원히 인정받지 못했을 거고요. 서진아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진아 씨, 이제 저는 당당해요. 민재의 아내였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게 얼마나 큰 의미인지 몰라요. 저는 서진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연한 거예요. 진아 씨도 가족이었으니까요. 고마워요, 영옥 씨. 정말 고마워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1년 전 장례식장에서 처음 만났을 때는 서로가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진짜 친구가 되었습니다. 피로 연결된 가족보다 마음으로 연결된 관계가 더 소중할 때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오후 2시쯤 카페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이번에는 예상치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윤서였습니다.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1년 만에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하윤서는 예전처럼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수수한 옷차림에 민낯에 가까운 얼굴, 그리고 조심스러운 발걸음. 영호가. 형님, 하윤서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서진아가 불안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앉으세요, 형님. 고마워. 하윤서가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하윤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카페 잘 꾸몄네. 고맙습니다. 손님도 많고. 네, 덕분에 잘 되고 있어요. 다시 침묵. 하윤서가 가방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이거 받아줄래? 뭔데요? 어머니가 생전에 아끼시던 브로치야. 내가 가지고 있었는데 너한테 주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상자를 열어보니 작은 금 브로치가 들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명절 때마다 달고 계시던 것이었습니다. 이걸 왜 저한테? 어머니가 너를 제일 아꼈잖아. 그러니까 너한테 가는 게 맞아. 고맙습니다. 상자를 받았습니다. 하윤서가 주위를 둘러보다가 벽에 걸린 시어머니 사진을 발견했습니다.
어머니 사진이네. 네. 시어머니 이름으로 카페를 만들었어요. 순례의 정원. 좋은 이름이다. 하윤서가 사진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나를 미워하셨을까? 모르겠어요. 나는 정말 잘못했어. 하윤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욕심 때문에 가족을 배신하고 동생을 속이고 모든 걸 잃었어. 지금은 어떻게 지내세요?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어. 태우는 작은 회사에 취직했고 우리 둘이 벌어서 근근히 살고 있어. 힘드시겠어요? 응. 힘들어. 근데 이상하게 예전보다 마음은 편해. 하윤서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돈이 많았을 때는 늘 불안했어. 더 잃을까봐, 누가 빼앗을까봐. 근데 이제는 잃을 것도 없으니까 불안하지 않아. 그래요? 영호가 나 용서해 줄 수 있을까? 1년 전에도 했던 질문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아직 못하겠다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형님도 많이 힘드셨을 것 같아요. 응. 큰 며느리로 살면서 책임감도 있었을 거고 압박도 있었을 거예요. 그래, 나름 이유가 있었어. 용서는 아직도 쉽지 않아요. 하지만 이해는 해요. 하윤서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고마워.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서진아가 조용히 끼어들었습니다. 저도 하윤서 씨를 미워하지 않기로 했어요. 하윤서가 서진아를 바라봤습니다. 진아 씨, 우리 모두 피해자였어요. 시아버지의 비밀 때문에. 서진아의 말이 맞았습니다. 시아버지가 만든 비밀. 그것이 모든 불행의 시작이었습니다. 하윤서는 그 비밀을 이용했지만 동시에 그 비밀에 갇혀 살았습니다. 고마워요, 진아 씨. 하윤서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세 여자가 한 테이블에 앉아 있었습니다. 1년 전만 해도 서로를 의심하고 미워했던 사이. 하지만 이제는 조금씩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사이가 됐습니다. 완전한 화해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서로를 파괴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후 4시 하윤서가 카페를 나섰습니다. 자주 올게. 네, 형님. 그리고 어머니 기일 때 같이 가도 될까? 물론이죠. 하윤서가 고개를 끄덕이고 돌아섰습니다. 예전처럼 도도하지 않은 겸손한 뒷모습이었습니다. 문이 닫히고 서진아가 말했습니다. 많이 변했네요. 응, 그런 것 같아. 영옥 씨도 대단해요. 저라면 용서 못했을 것 같은데. 용서한 건 아니에요. 그냥 놓아준 거예요. 놓아줬다. 미워하는 것도 에너지가 필요하잖아요. 그 에너지를 제 삶에 쓰고 싶어요. 서진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그게 맞아요. 두 사람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벚꽃이 바람에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아름답고 덧없는 봄의 풍경이었습니다. 영옥 씨, 우리 앞으로도 자주 만나요. 그럼요, 당연하죠. 저한테는 영옥 씨가 유일한 친구예요. 저도요. 두 사람은 웃었습니다. 피로 연결되지 않았지만 마음으로 연결된 관계. 그것이 진짜 가족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저녁 6시 카페 문을 닫았습니다. 청소를 마치고 불을 끄려는데 문이 열렸습니다. 남편이었습니다. 여보 왔어? 응, 데리러 왔어. 남편이 웃으며 들어왔습니다. 1년 전보다 훨씬 밝아진 얼굴이었습니다. 오늘 어땠어? 좋았어. 진아 씨도 왔다 갔고 형수도 왔다 갔어. 형수가? 남편의 표정이 복잡해졌습니다. 응. 시어머니 브로치 갖다 주고 갔어. 형은 요즘 어떻대? 작은 회사에 취직했대. 열심히 사는 것 같아. 남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직도. 형 생각하면 마음이 아파. 알아? 20년 동안 나를 속인 건 용서하기 힘들어. 근데 그래도 형이잖아.
남편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저는 남편을 안았습니다. 시간이 필요해. 우리 천천히 가자. 응. 두 사람은 서로를 아는 채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봄바람이 불고 벚꽃이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아픔도 상처도 시간과 함께 조금씩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여보, 집에 가자. 응, 가자.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카페를 나섰습니다. 벚꽃이 흩날리는 거리를 걸으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1년 전 시어머니의 장례식. 그날 모든 것이 시작됐습니다. 숨겨진 비밀들이 드러나고 가족이 무너지고 그리고 다시 세워졌습니다. 완벽한 화해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서로를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각자의 길을 가기로 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시어머니, 저희 잘 살고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마음속으로 시어머니께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앞으로 펼쳐질 우리의 삶을 기대하며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